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의 한번 정리해봅시다 15편 메논입니다. 예, 메논 같은 경우는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덕의 이제 정의, 그 다음에 이제 획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미덕이란 무엇인가? 이것과 이제 미덕은 어떻게 얻어지나? 네, 이 두 가지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기설이죠. 네, 상기설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미덕에 대한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면이 강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트집 잡을 만한 어떤 뭐 잘못된 논증이라던가 이런 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비약적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이제 메논이 소크라테스에게 미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시작이 돼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메논이 미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네,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미덕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요. 네, 소크라테스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메논에게 미덕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게 되고 메논이 미덕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미덕이란 무엇인가? 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메논이 미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덕은 이제 남자의 미덕, 여자의 미덕, 아이의 미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미덕의 종류를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그 소크라테스는 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벌로 따져 보면은 이제 벌이 뭐냐라고 했더니 뭐 말벌, 꿀벌, 예, 뭐 호박벌 이런 것들을 나열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나열한다고 해도 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이에게 이제 벌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되는데요. 아이한테 말벌, 꿀벌, 호박벌이 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벌이 뭔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는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벌이 무언지 어느 정도의 아는 사람들, 뭐 말벌이나 꿀벌 이런 것들 아는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아이처럼 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벌, 꿀벌, 호박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건 올바르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덕도 마찬가지로 미덕이 무언지 모르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미덕, 여자의 미덕, 아이의 미덕.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종류가 아니라 이것들을 규정하는 이것들이 벌이라고 규정되는 이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제 그 미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메논이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하니까 이제 이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규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제시한 남자의 미덕, 여자의 미덕, 아이의 미덕을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잘 다스리고 가정이라던가 살림이라던가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이라고 경영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는 미덕이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는 정의와 절제하고 관련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물어보게 돼요. 미덕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전제를 놓고서 봤을 때 이제 그 메논이 생각을 했던 게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는 거는 지배하는 거다. 지배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나와서 이게 좀 애매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미덕이 왜 지배하는 능력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의 공통적인 미덕의 공통적인 것들이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정의와 절제와 관련된 거고 결국 지배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메논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메논이 이제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배하는 게 미덕이라면 네, 아이랑 노예의 경우를 봤을 때 이 두 경우를 봤을 때 이 두 경우에서 지배하는 게 과연 미덕이냐 이거예요. 이 아이는 피지배를 당하죠. 부모로부터 피지배를 당하고 노예 같은 경우 주인으로부터 피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지배를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지배를 잘 당하는 것, 잘 복종하는 게 미덕이 됩니다. 잘 복종하는 게 미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경우에는 지배하는 게 미덕이라는 이 규정이 해당이 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배한다고 했을 때, 이때 지배한다고 했을 때 올바르게 지배를 해야 미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바르지 못하고 부당하게 한다면 미덕이 아니란 거죠. 악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배하는 능력을 미덕이라고 했던 그 메논의 입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틀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경우를 보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의와 결합한 경우에 올바르게 한다는 건 정의롭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의와 결합한 경우에 미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제 미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정의와 결합한 것이 미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미덕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와 결합하는 게 미덕이라는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생각을 해보면 뭐 벌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요. 말벌과 같은 것이다. 말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다고 했을 때 벌을 제대로 규정해주지를 못해요. 하나의 일종으로서 말벌이 있기는 하지만 벌이 말벌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벌에 대한 규정은 되지 못해요. 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긴 하겠지만 벌을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덕의 일종을 가지고서 이런 그 미덕에 대한 규정을 한다면 잘못된 규정이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아이한테 말벌하고 같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벌을 이해할까요? 그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4살, 5살 되는 아이에게 벌을 이해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다시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묻게 되죠.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다시 묻게 되고 미덕은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뭔가 좀 좋은 가치를 찾고 원하고자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름다운 것을 이제 다르게 치환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지적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비약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 변수를 제거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이걸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증성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이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가줘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제 좋은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이제 치환을 하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좋은 것을 원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미덕은 사람들이 다 갖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지는 못했어요. 갖지 않았다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미덕을 갖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는 이 능력은 모든 이가 만인이 지닌 게 아니에요. 만인이 가진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한다는 거예요. 예. 나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나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 나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범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좋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한 거라서 모든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한다. 나쁜 것을 원하지 않고 좋은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것을 원한다는 것은 미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덕은 소수만이 지닌 거고 만인은 갖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만인이 갖는 좋은 것을 원한다는 이 만인이 갖는 것은 해당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우게 되고 미덕을 아름다운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부라고 했을 때, 부나 뭐 건강, 뭐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올바르게 획득을 해야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덕이라는 거죠. 올바르게 획득을 해야 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도 적절하게 쌓아야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아야 미덕을 갖춘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야 미덕이 되고 올바르다는 건 정의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덕이라는 건 정의와 어떤 행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배하는 능력도 정의롭게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규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미덕의 일부라서 미덕의 일부를 통해서 이제 미덕을 규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덕의 일부를 통해서 미덕을 규정한 상황이 돼요. 그 경우는 이제 미덕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규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다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메논이 규정을 하려고 했지만 규정이 이제 제대로 되질 않다 보니까 이제 메논이 소크라테스에게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되게 외모도 그렇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정기가오리 같다. 이제 상대를 이제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리둥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정기가오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래도 탐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메논이 의문을 갖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미덕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미덕이 뭔지를 모르는데 과연 소크라테스가 탐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대상을 모르는데 탐구 대상을 모르는데 탐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모르는 대상을 탐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모르는 대상을 탐구를 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탐구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모르니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메논의 이러한 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이거 말고도 뭐 파르메이데스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게 되면은 탐구할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네 말대로 되면은 모르는 대상은 몰라서 탐구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는 대상은 탐구가 가능하냐? 아는 대상의 경우는 이미 아니까 탐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하러 탐구를 하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모르는 대상도 탐구를 못하고 아는 대상도 탐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희한하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적절하냐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모른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는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고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미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덕을 알아요. 대신 규정을 못할 뿐이에요. 네. 규정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논이 하는 얘기는 대상을 모른다. 대상을 모르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네, 모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지금 소크라테스는 미덕이 어떤 그 종류를 지니는지를 알아요. 대신 벌로 얘기를 하자면 뭐 말벌, 꿀벌, 호박벌이 있는 걸 알아요. 알지만 이 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벌을 이런 것들이 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벌을 말로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말한 거, 미덕을 모른다고 말한 거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메논은 너는 대상 자체를 모르지 않냐. 당연히 모르는 대상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맞는 얘기지만 규정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그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그 미덕에 대한 규정을 모를 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탐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 않고 이제 모르는 게 없다라고 이제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모르는 대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면서 이제 혼에 대해서, 혼이 이제 상기한다는 입장이 나오게 되죠. 상기설이. 이미 영원 불멸한 혼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우고, 우리는 이제 육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혼이 이렇게 왔다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육신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이 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까먹게 되는 것들을 다시 상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전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르지 않다. 알고 있지만 까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기시키면 된다는 걸 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메논이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한번 증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노예소년을 불러서 노예소년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 아이에게 뭐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요. 가르치지 않고서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질문의 내용 속에 전부 다 가르침이 있어요. 질문의 내용 속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노예소년이 분명히 어떤 기하학적인 문제를 풀 때 가르침을 안 받았냐, 안 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이 이제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르침을 어느 정도 줬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 속에서 이미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추리 능력 때문인데, 이 추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그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알면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몰랐다가 이 추리 능력이 발동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연상이나 판단이 되는 거죠. 판단, 추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기설은 참신한 의견이긴 해요. 참신하긴 하지만 이게 올바른 인식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뭐 그때 당시에서는 이런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건 크게 비판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의 참신하고 합리적인 성질을 보유한 의견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모른다, 혼이라는 게 있더라도 뭐 혼을 가정하기도 했지만 이건 단순히 추리 능력 때문이고, 이미 단서나 가르침을 대화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 노예를 통해서 노예에게 질문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노예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 기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하니까 이제 탐구 계속하자, 나랑 탐구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메논이 알겠다고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면서 내가 궁금한 거는 미덕이 무엇인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건 미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다라고 하면서 미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미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메논의 대화를 따라줍니다. 그렇게 따라주면서 이제 미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덕이 지식일 경우에는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닐 경우에는 가르칠 수 없는 건데 지식이 아니라면 가르침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덕이 지식이 맞는지를 살피면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놓이게 됩니다.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덕이 지식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훌륭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훌륭한 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덕은 결국 유익한 것이 되는데요. 그럼 미덕이 유익한 것이라고 했을 때 지식과 관련이 있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지식과 관련이 있느냐를 살피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유익함을 얻으려면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대처하거나 대응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대응을 하려면 알아야 하죠. 모르면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바른 사용은 운으로 치부를 할 수도 있어요. 몰라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잘 알아야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아도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알아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니까 꼭 무지해서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논증 자체가 비약이다. 너무 단순화해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접근을 하죠.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해진다. 알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식과 유익함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사실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거지. 관련이 있다는 거지. 지식이 미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조건 알고서 사용하면 무조건 유익하다라는 입장을 인정해주고 비약이긴 하지만 인정해주고 보더라도 지식이 미덕인 게 아니라 지식이 어떤 행동을 미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행동을 미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미덕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덕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촉진제나 이런 게 될 수는 있겠지만 미덕 그 자체냐? 아니란 거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미덕을 동일시해버려요. 이것도 약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채로 행동했을 때에 이제 미덕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미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미덕으로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다, 미덕이 지식이거나 지식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미덕이 되기 때문에 지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지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미덕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덕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다를 수 있어서 지식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의 일부일 수도 있다. 지식의 영역 중에서 이제 미덕이 이 정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미덕이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걸 미덕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맞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미덕은 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게 돼요. 네. 이미 이 전제 자체가 비약입니다. 비약. 그러니까 이 이후의 논의 자체들은 전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전제를 놓고서 봤을 때는 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물론 생각을 해보면 미덕을 지식이 있으면 미덕에 해당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덕이 지식이라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누군가는 이미 배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이미 누군가 배우거나 가르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미덕의 사례를 보는 거죠. 가르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논이 아니라 아니토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토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그 사례를 살펴보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미덕교사라고 자칭하는 소피스트를 예로 들어요. 소피스트를 예로 드는데 아니토스가 완전히 반발을 하죠. 이 사람들은 타락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소피스트 중에서 유명한 프로타고라스는 미덕 교사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근데 만약 네 말대로 타락시킨다면은 얘는 돈을 못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긴 하는데요. 아니토스는 그렇게 돈을 주는 애들이 미쳤다. 제대로 된 애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상하고 나라에서 이걸 왜 안 막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소피스트가 미덕교사라는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니토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미덕을 가르치는 사례가 뭐가 있냐? 소피스트가 아니라면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아니토스는 점잖은 사람들. 이거는 그냥 그 아테네의 훌륭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죠. 아테네의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소피스트보다 오히려 미덕을 잘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점잖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미덕을 갖추길 바랄 텐데, 이 경우에 자식이 미덕을 갖춘 경우가 있었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아니토스하고 몇 명의 사례를 살펴보게 돼요. 한 3명이었나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자식이 미덕을 갖춘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도 많고 어떤 교육을 하는데 방해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못했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못 가르쳤었던 거 아니냐?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일부러 안 가르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미덕이라는 건 가르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가르쳤을 리가 없다. 근데 자식들이 미덕이 없지 않았냐? 그럼 결국 미덕은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는 전수하지 못한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 놓이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아니토스에게 얘기하니까 아니토스가 너무 쉽게 남을 까내린다고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훌륭한 사람들도 미덕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메논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소피스트들이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 뭘 가르칠 수도 있으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는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선생이지 어떤 땐 가르치고 어떤 땐 못 가르친다, 이건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는 선생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훌륭한 이들도 선생이 아닌 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미덕이 지식인데 이걸 가르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면은 이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 미덕은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지식이라면 어떻게든 가르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스승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적절한 스승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미덕을 가르치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이게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르친 거다라고 볼 여지는 조금 없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귀결을 내는 게 타당하진 않은데, 사실 실증적으로 봤을 때는 미덕은 애초에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맞죠.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미덕이 가르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약간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바른 의견이라는 거예요. 바른 의견. 앞서서 이제 미덕이 유익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유익한 것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이 미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었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바른 의견도 있다는 거죠. 바른 의견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식과 바른 의견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식은 원리를 알고 있어요. 바른 의견은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모르지만 아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학자적인 입장이라면은 이거는 장인에 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또 엄밀하게 또 따지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길을 가는 비유를 하게 되는데, 목적지라고 해볼게요. 목적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출발점이라고 할게요. 출발점과 이렇게 목적지가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길을 이렇게 있을 때 목적지를 항상 가봤던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좋은지, 여기 이제 길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할 때 일로 가야 빠를지를 안다는 거죠.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목적지를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가기도 하는데, 이 목적지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종종 어디로 가야 빠른지를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쪽으로 하면 왠지 빠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바른 의견은 직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석적인 의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진짜 뭐 어떤 모든 원리를 알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제 바른 의견을 가졌을 때, 우리가 원리를 잘 몰라도 우리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덕이 유익한 것이라고 했을 때, 지식을 통해서만 유익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바른 의견을 통해서도 미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요. 미덕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경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타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받는 것, 나머지 하나는 직관적으로 얻는 것. 이렇게 되는데, 미덕을 애초에 타고나는 경우는 없죠. 이거 제가 앞서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미덕을 타고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아이든 간에 처음부터 미덕을 갖춘 채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채로 타고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부모가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제어하고 하면서 교정이 되죠. 교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놓이게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미덕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했을 때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직관적인 건 어떻게 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 그러면 이 직관적인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을 대입하게 됩니다. 예, 직관적으로 이제 얻는 것은 신이 어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이 어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어떤 얻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덕은 교육받거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덕을 가진 이유, 훌륭해진 이유는 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이 어때 보니까 이 사람한테 훌륭한 미덕을 부여해 준 거란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은 그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신에 의해 부여받았다, 이제 신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신들렸다는 건데, 이게 신에 의해 부여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신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덕을 신들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신들림이라고 보는데, 이 신들림 자체가 이제 뭐 신에 의해 선택돼 가지고 이제 미덕을 갖추게 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신들린 건지, 여기서 조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죠. 아무튼 미덕은 이제 가르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들림 받는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서로 동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지게 돼요. 근데 이런 그 미덕에 대한 분석이 이제 프로타고라스나 이런 데서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덕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용기나 절제 이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예,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글씨가 좀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무엇이 더 낫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측량술이라고 불렀죠. 예, 소크라테스가 뭐 토지를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가치를 측량한다, 이렇게 해서 측량술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필요하죠. 지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뭐가 나은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식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냐는 게 문제예요. 이 지식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는 의지라던가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덕이 나타난 게 아니죠. 예, 그냥 머릿속으로만 미덕을 아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과 그걸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미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얻을 수가 있어요. 미덕을 얻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덕이라고 규정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식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더 낫다는 것에 대한 지식과 그거를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식을 있는데 의지가 없다면 못하는 거고요. 의지만 있을 경우에는 무엇이 나은지 모르고 분별력 없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여지가 있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별하는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될 수 없겠네요. 예. 아무튼 뭐가 더 낫다라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뭐가 더 낫다라는 그 가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지식이 있더라도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행동의 실현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미덕이 지식이냐 아니냐, 뭐 가르쳐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어려우죠. 지식이라고만 한다면 가르쳐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의지는, 개인의 의지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의지를 갖느냐, 그거는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더라도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의지를 갖더라도 이 의지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해야지, 나 이런 약간 미덕이라고 규정될 만한 행동들, 올바른 가치를 분별해서 행동을 해야지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의지를 실현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난 그런 그런 미덕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이 실현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그 행동은 미덕과 관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지의 실현까지도 관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래 이게 더 나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반드시 실현,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만 미덕이 된다. 근데 이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이 교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매번 그 사람이 교정 없이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 이런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운명이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놓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에 의해서 이제 부여받은 능력이다, 부여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좀 이상하진 않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럴 여건이 된 사람들, 이런 의지,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의지를 실현하려는 그런 어떤 그 행동력, 실행력까지 갖추어야만 미덕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이 이제 선택한 거죠. 신이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가르침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르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가르치는 건 지식까지는 가르칠 수 있겠죠. 지식까지는. 분별할 수 있는 지식까지는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미덕을 지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영역에 달렸다. 개인의 영역에 달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스스로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현실적인 답일 거고요. 그럼 이런 조건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신이 이제 어떻게 선택했다. 운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미덕에 대한 인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덕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뒤에서 더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좀 더 미덕에 대한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매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16화에서는 파이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